자, 우리가 현재대 현재는군 역사다. 송세만국사. 자, 은행고등학교 2019학년도 1학년 1반부터 5반까지 열심히 한국사를 공부하는 어린이 여러분, 안녕! 열공하고 계시죠? 이번 주말입니다. 시험 전전주야. 조금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을 시기인데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강의에서는요. 154페이지부터 161페이지, 21번 조선 후기 정치변동과 장애도 개편에 대해서 다룰 건데 먼저 21번의 첫 번째 강의, 그러니까 1강에서는 이 붕당 정치의 전개까지 자를 거고요. 탕평정치부터 세도 정치까지는 두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게끔 강의를 쪼개는 거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쟁 이후 통치체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부터 먼저 볼까요? 교과서는 154에서 156페이지까지입니다. 자꾸 시험 공부하는데 교과서 어떻게 공부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학습지에 해당하는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지를 보실 때 이해하기가 조금 좀 어렵거나 함축적인 용어로 써있다 보니까 배경 설명,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뤄진 부분인데 깜빡 놓치고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게 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교과서를 반드시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학습지에 나와 있는 부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학습지에 보시면 교 몇 페이지 하고 써 있는 게 다 교과서 얘기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 이후 통치체제가 변화하는데 사실 전쟁이라는 건 정말 모든 걸 다 바꿔버리죠.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점이 되죠. 외란과 호란, 양란은. 사실 100년 동안 지속된 전쟁이니까 당연할 거예요. 3년간의 전쟁으로도 그렇게 국토가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국토가 풍비박산이 났는데, 자, 아마 요때 이후로 굉장히 많은 게 변화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대까지 쪼개놨겠죠. 근데 사실은 16세기부터 무언가 계속 변해가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따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세기의 변화를 바탕으로 이해를 하셔야 여기를 조금 더 깊이 있고 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웬만하면 제가 16세기가 어떠했는지를 다뤄드렸고요. 아직 다뤄드리지 않은 바는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테니까 그걸 통해서 다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6세기가 들어가게 되면, 16세기가, 미안해. 조선 후기가 들어가게 되면 많은 게 당연히 변화하겠죠. 특히 먼저 첫 번째, 통치체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최고 통치기구가 바뀝니다. 바로 이곳, 비변사라는 곳입니다. 비변사 기능 강화. 자, 원래 비변사는 임시기구로 설치됐어요. 삼포회란이 일어났을 때 외놈들은 아무래도 걔네를 전담마크할 기구가 필요할 것 같다. 걔네들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여진과 외구의 침략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임시기구라는 뜻으로 비변사라고 불렀어요. 변방에 있는 외구와 여진들에게 대비하기 위해 만든 곳이라는 뜻으로 비변사라고 부르는데 그러다가 조금 큰 을묘해변이라 그래서 외가 좀 크게 쳐들어왔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큰 규모로 쳐들어왔을 때 아무래도 비변사를 임시적으로 설치해 놓을 게 아니라 상설기구화 시켜서 완전 외구와 여진만 전담마크하는 큰 기구 하나 만들어 놔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비변사가 상설기구화 되고요. 임진왜란 때 명실공히 최고기구로 우뚝 서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 전까지 일본에게들 얘네들이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외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제일 잘할 거 아니야. 그래서 비변사가 임진왜란 때 최고기구가 됐는데 거기에서 내려오질 않은 거야.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또 호란이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비변사가 기존의 의정부 6조를 대체하고 최고기구로 우뚝 서게 됩니다. 자, 지금 이 비변사 터가요. 거의 여러분 그 경복궁 가시잖아요. 광화문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안국역에서 나오면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비변사 터. 아, 여기가 비변사 있던 자리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존에 있었던 조선전기의 의정부와 육조는 완전 유명무실화 되고요. 그리고 비변사로 와글와글 몰려들면서 비변사에서 모든 일을 다 하게 됩니다. 심지어 왕비, 세자빈의 간택도 여기에서 알아서 하죠. 그러면서 당연히 왕권도 떨어지게 되겠죠. 비변사 중심으로 모든 게 운영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군사체제도 변하게 돼요. 사실 우리가 군사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었으면 임진왜란을 그렇게 속수무책 당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군사체계에 변화가 생기죠. 먼저
중앙운으로는요. 아, 맞다. 그 전에 16세기 양반체제가 성립되면서 나타났었던 변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중앙에는 오군형이 생깁니다. 오군형이 생기는데요. 바로 16세기 이후에 군역이 대립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죠. 기억나시죠? 대립하는 게 일반화되면서 이게 붕괴가 되고 기존에 원래 모든 양인들은 군역으로서 병사의 의무를 지녀야 된다라고 세금으로 냈던 것들이 완전 무너지게 되고요. 더더군다나 당시 외란이 터지니까 이게 군사력이 너무 약한 게 문제구나라는 거를 알고 나라에서는 모병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시 직업군인으로서의 훈련도감을 먼저 설치해요. 임진왜란 중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사이 휴전협정을 하던 그 중에 훈련도감을 먼저 설치합니다. 얘네는 직업군인이고요. 군역 세금으로 오는 게 아니라 월급 받는 군인이에요. 월급 받는 군인. 그러면 그 월급을 갖고 얘네들을 갖고 얘네를 매일매일 훈련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군사력이 더욱더 상승하게 되겠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도 모병제 그러니까 직업군인이 훨씬 군사력에 도움이 되는구나 해서 이후로 인조 때 총영청, 수호청, 어영청 설치하고요. 그리고 숙종 때 마지막으로 금이영을 설치하면서 5군영 5개의 군대가 마련이 됩니다. 이 5군영은 모두 다 모병제, 직업군인이에요. 그럼 이 직업군인들한테 주는 월급이 바로 뭐가 되냐면 기존의 군역, 군대에 가는 형태로 세금을 냈었는데 대립이 일반화되면서 군포를 받는 걸로 합법화됐었잖아. 그지? 이제는 완전히 다 군포만 내게 하고요. 그 군포로서 월급을 주는 거지. 오케이? 이해가시죠? 그래서 5군영이 성립돼서 조선 후기에는 모병제로 실시하게 됩니다. 세금이 아닌 거야. 세금은 군포인 거야.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지방입니다. 지방에서는 소고군 체제로 바뀌었죠. 기억나세요? 기존의 진관 체제가 군사수가 적어서 무너지자 재승방약 체제로 바꿨죠. 재승방약 체제로 바꾸면서 거점방어로 들어가면서 대규모 전투에 유리한 재승방어 체제를 갖췄는데 임진왜란 때 속수무책으로 당했잖아. 왜? 거점만 뚫리면 끝나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가 사실은 군사수만 확보되었으면 지역방어가 더 좋은데 하고서는 돌아오게 된 거야. 소고군으로. 오케이? 그래서 소고군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군사수 진관체제로 왔는데 그럼 군사수를 확보하지 않으면 도루묵이잖아. 그지? 그래서 군사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노비부터 양반까지 모든 신분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남자들은 다 이 소고군으로 배치를 했죠. 그지? 이렇게 해서 중앙과 지방의 5군영과 소고군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군사 체제가 이렇게 변화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치체제 개편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진관체제와 재승방약체제 기억해 두시고요. 수치체제 개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치체제는 대동법, 영정법, 균역법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세금의 제도 기억나시죠? 조세, 공납, 역.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조세, 공납, 역으로 쪼갤 수 있었고 역은 특히 요역과 군역으로 나눌 수 있었잖아요. 자, 근데 전쟁을 겪었어. 전쟁을 겪으면서 요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 사이에 자, 선조 때 이만큼 거쳤었는데 1592년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전쟁 이후에 이 반토막 난 거 보세요. 세금이 안 거쳐요. 왜? 당연하죠. 인구수가 팍 줄었어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특산물을 내요. 그지? 그래서 전쟁 이후 요렇게 세금 체제를 바꾼 겁니다. 공납은 대동법으로 바꾸고요. 전세는 영정법으로, 군역은 균역법으로 바꾼 거죠. 그러면 대동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대동법은 공납입니다. 공납은 뭐 내는 거였어? 특산물이었죠. 집집마다 특산물을 집집마다 이렇게 납부를 했었어요. 근데 구하기 어려운 물품을 구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납, 대신 납부하는 것에 대한 폐단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양난 이후 농민 살림이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이 공납, 방납의 폐단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이게 네이버 웹툰 조선왕조 실통이라는 그 웹툰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게 사실은 공납 당시에 왜 대동법으로 바뀌어야만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15편이었고요. 저는 이 웹툰 되게 추천합니다. 짱 재밌어요.
그래서 완결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네이버 들어가시면은 바로 나오거든요. 조선왕조 실토 검색하시면. 그래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공납. 지역 살면 필요한 물건을 거두고자 하니 공납, 공물을 납부하세요라고 했는데 바나나래. 강원도 산골에서. 이게 말이 되냐고. 바나나래. 그래서 지네들끼리 얘기를 했어. 야, 이게 말이 돼? 무슨 강원도민이 바나나를 내래. 여기가 필리핀이야? 이랬더니 아, 그러게. 나는 산속인데 전복을 바치라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곡물이 문제라고 무슨 수로 내냐 이랬더니 얘들이 얘기합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게 뭐야? 바로 박납 스토어를 이용하는 거죠. 곡물을 대신 납부한다라는 게 바로 박납이고요. 공납에서 해명시켜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박납을 하세요라고 홍보를 하고 있죠. 우리 동네에서 안 나는 곡물 우리가 다 구해드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문제가 뭐야? 이거야 이거. 최저 수수료가 뭐? 1000%에서 10,000%. 말이 됩니까? 바나나 한 박스가 얼마예요? 제가 알기로 한 2만 원 하는데 이랬더니 200만 원이세요 고객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헐 전복은요? 1,000만 원이세요. 근데 눈물을 머금고 박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얘네들이 와 이쯤 되면 그냥 내가 발품 팔아서 바나나 사갖고 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관피하죠. 그렇지. 그래서 박납 스토어랑 관청 관리자가 결탁하는 거야. 결탁. 그래서 박납업자가 주는 게 아니면 일반 백성들한테는 안 받게끔 박납업자가 계속 관청 관리유에게 뇌물을 바치는 거죠. 오케이? 그럼 관청 관리들도 자기네들이 남겨먹게 되니까 너무 좋잖아. 그래서 이렇게 공납을 하면서 폐해단이 엄청 극심하게 일어나게 된 거죠. 너무 가슴 아프죠? 자, 그래서 공납, 대동법 실시 전에 이 특산물을 바치는 것을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양란 이후에 더 심각해졌고요. 그래서 대동법 실시 이후 기존에 특산물을 내던 것에서야 쌀, 이나 옷감, 그리고 동전 등으로 낼 수 있게끔 바꾼 거야. 기준도 바꿨어요. 그전에는 그냥 집집마다 살고만 있으면 내는 거였는데 아, 이제는 집집마다 얼만큼 내라고 하기가 기준이 너무 애매한 거야. 그래서, 야, 그럼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낼 수 있게끔 바꾸자라고 얘기를 한 거야. 정부 입장에선 그렇게 해야 수세가 되니까요. 그래서 토지에 부과해요. 생각보다 되게 큽니다. 1개월당 12두를 내게 하고요. 아마도 이제 토지가 많은 사람들은 진짜 많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걷어서 요걸 갖다 어떻게 하냐. 정부는 바나나가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물품 대금, 이걸로 거둔 돈으로 바나나 값을 공인이라는 사람, 관어상입니다. 관에서 허가한 사람, 이 공인이라는 사람에게 맡긴 거야. 공인한테 이제 공가라고 해가지고 돈을 주면요. 공인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막 다 해집고 다닌 거야. 그래서 물품을 구입하죠. 그래서 물품을 갖다가 정부에 다시 갖다 바치는 거야. 이게 대동법이에요. 기존의 특산물을 직접 농민들이나 일반 백성들이 냈을 때보다 훨씬 나아지겠죠. 나라 입장에서도 돈을 걷어가지고 그걸로 필요한 것만큼만 사니까 훨씬 좋고요. 그래서 대동법을 실시하게 되면서 백성들의 부담이 훨씬 감소하게 되었다는 그런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공인은 좀 기억해 주세요. 간어상인. 그러다 보니까 지주 기억나시죠? 우리 배웠어요? 양반들이죠, 대부분. 땅을 가졌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들 입장에서는 1개월당 12두가 너무 부담스럽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광해군 때부터 실시되기 시작해서 숙종 때 마무리될 때까지 전국 각지에 시도하는데 거의 100년 넘게 걸립니다. 모두가 다 반대를 한 거죠. 지주가 반대를 한 거죠.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백성들의 부담은 줄여주지만 지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어난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대동법이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영정법, 전세입니다. 전세. 양란 이후 농경지가 무지하게 황폐화됐겠죠. 당연히 전세제도가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원래는 옛날에는 세종 때 이거 만든 거거든요. 풍년에는 20두, 흉년에는 4두 이렇게 해서 땅의 비옥도와 풍흉률 가려서 합리적으로 사실은 전세를 걷었었는데 아우 이거 웬걸 전쟁이 끝났는데 무슨 말이야. 사람 다 죽었지 국토 완전히 황폐화돼서 농사도 아무도 못 지어요. 그래서 풍흉에 관계없이 최저 세금만 내게 한 거예요. 쌀 4두에서 6두 정도까지만 징수를 하고요. 당연히 이렇게 전세 비율이 낮아지니까 지주의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지? 땅을 가진 사람의 부담은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뭐 백성들한테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단 말이야. 백성들은 이미 전후 소작농들이니까. 이미 16세기 이후에 그게 널리 퍼졌으니까.
자, 그 다음 균여법입니다. 자, 군포를 내는 걸로 바뀌었죠. 16세기에. 군포를 내는 걸로 바뀌었는데 그 군포가 원래 두 필, 배에 두 필로 내는 거였거든. 옷감 두 필 내는 게, 군포 두 필 내는 게 원래 이제 군역 대신 가는, 그러니까 군역 대신 내는 군포의 양이었단 말이야. 근데 두 필을 여러분 한 필을 짜려면 6개월을 꼬박 배를 짜야 된대요. 근데 두 필이니까 얼마나 비싸겠어 이게. 너무 비쌌던 거야. 그것도 남자 한 명당으로 계산했거든. 군대 가는 대신 내는 거니까. 그래서 남자 한 명당 두 필씩 내니까 어느 집에 아들이 셋이면은 아무리 가난하고 찢어지게 힘들어도 무조건 6필을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줄인 거예요. 균역법은. 1년에 한 필씩만 걷는 걸로 줄인 거야. 그래서 군포는 한 필로 하는데 문제는 한 필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기는 거지. 부족분. 그래서 부족분, 보충세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결작이라고 해서요. 땅을 가진 사람들한테 또 내게 한 겁니다. 토지 가진 사람들이 계속 내는 것 같죠? 결작이라 해서 1결당 그러니까 미안해. 1결당 2두씩. 사실 요건 그렇게 크진 않아요. 2두씩 내게 했고요. 그리고 선무군관포라 그래서 조선 후기에 부유한 상민이야. 부유한 상민인데 얘는 당연히 그래서 군포를 따로 냈겠죠. 그런데 선무군관이라는 걸로 지정이 되면은 군포를 더 내요. 그래서 만장을 딱 차고 너는 선무군관이니까 선무군관포를 따로 내라 이러면서 보충세로 그걸 씁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선무군관으로 지정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명예라는 게 참 무서운 거죠. 돈을 조금 더 낼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나는 선무군관을 지정해달라고 해서 선무군관 지정되고 선무군관포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막 가져간 거죠. 이것 말고도 선박세, 배를 갖고 있으면 내는 세, 소금세, 소금을 더 만들 수 있으면 내는 세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충세를 걷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당연하죠. 인필로, 한필로 이렇게 간필을 했으니까 보충세를 걷었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치체제가 개편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조선 후기에 많은 것들이 변화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통치, 정치하는 모습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오늘은 두 번째 붕당정치의 전개와 환국까지만 보겠습니다. 교과서는 157에서 158페이지까지고요. 환국까지만 먼저 보고 다음 강에서 탕평정치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먼저 봉당정치의 전개 과정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선조 때 누가 집권하게 되죠? 그렇지, 드디어 사림이 집권하게 돼. 4차례의 사화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서원과 향약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더니 사림이 집권을 하게 되죠. 집권한 사림은 지네끼리 잘 지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시잖아요. 동인서인으로 붕당이 형성됐습니다. 동인은 또 남인 북인으로 또 분화가 됐었죠. 요 정열인 모범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정여림이라는 사람이 동인 출신이었는데 연못을 꾸민다고 해서 이 사람을 초토화시키는 과정에서 서인들이 엄청 앞장서게 됩니다. 동인을 약화시키기 위해서였죠. 정철이라는 사람이 그때 수장이었는데 정여림 모반 사건으로 인해서 동인을 완전 색출해낸 거야. 그래서 동인이 이를 갈고 있다가 선조한테 정철이 미움받는 일이 생겨요. 광해군을 세자로 색봉하라는 건저희 사건인데 선조는 이미 광해군이 너무 사실 안 좋아했거든. 광해군을. 그래서 적자가 아닌데 어떻게 첩의 자식인 광해군을 왕을 시키려고 하느냐 하면서 정철을 내쫓습니다. 그러면서 동인이 그때 당시 야 우리가 서인한테 당한 게 있으니까 제대로 얘네를 완전 짓밟아 버리자라면서 강경하게 나왔던 게 북인이고요.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분당은 공종해야지라고 온건하게 나왔던 게 남인이거든. 이렇게 동인, 서인, 남인, 북인으로 나뉘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다가 광해군이 결국엔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임진왜란 때 분조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죠. 그리고 의병 활동을 열심히 했던 북인이 정권을 장악하고요. 광해군과 북인이 함께 전후복고 사업과 제도 개편을 추진했었죠. 뭐 동의보감도 이때 만들고요. 그치? 또 뭐시기요? 대동법도 이때 실시하기 시작하고요. 자, 그러다가 인조 때가 되면요. 인조 반정 이후 서인이 집권하게 됩니다. 서인이 집권하게 되는데요. 인조반정을 일으켰으니까 당연했겠죠. 그러면서 남인과 공존하는 붕당의 공존관계를 유지하게 됐었죠. 붕당 정치입니다. 그러다가 효종 이 둘째인 바람에 현종 때 뭐가 발생해? 예속 논쟁이 발생하게 되죠. 예속 논쟁 기억나시죠? 1년이냐 3년이냐 상복 입는 기간 두고 싸웠던 거. 그러면서 붕당 간의 대립이 심화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2차 예송 때 남인이 정권을 잡은 상태로
숙종대로 넘어오게 되죠. 남인이 정권을 잡은 상태로 숙종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세 차례의 환국을 겪게 됩니다. 환국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기존의 붕당 정치 때는 서인이 같이 있으면 서인이 만약에 힘이 세지면은 남인은 쪼그라져 있는 정도. 그렇지만 조정이 있었고 남인이 힘이 세지면 서인이 쪼그라져 있는 정도였지만 환국 때는 서인이 이기면 서인판, 남인이 이기면 남인판 이렇게 해서 장면이 훅훅 전환되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환국이라 그랬잖아. 바뀐 거야, 바뀐 거. 자, 한국은요, 경신한국, 기사한국, 갑술한국 이렇게 3번 일어나게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남인이었다가 경신한국이 일어나서 서인으로 판이 바뀌고 서인이었다가 기사한국이 일어나서 남인으로 판이 바뀌고 남인이었다가 갑술한국이 일어나서 최종 민원은 누구? 서인이 되죠. 서인 중에서도요, 요 사이에 서인이 쪼개져게 됐었잖아. 강경하게 남인을 처리하자라는 노론과 아니다. 온건하게 남인을 처리하자는 소론으로 쪼개지게 되거든. 노론이 후일에 그래서 연인군을 얘네들이 지지했었죠. 그리고 소론은 장희빈의 아들을 지지했었고. 자, 어찌되었든 이렇게 해서 노론이 결국에는 경종이 죽고 나서 영조가 즉위하게 되면서 연인군이 즉위하게 되면서 노론이 혼자 정치를 헤쳐먹는 일당전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런 걸 노론의 일당전제화라고 하고요. 전제가 독재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노론의 일당전제화가 시작되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는 붕당 정치가 아니게 되는 거죠. 변질을 되다 못해 이제 붕당이 아닌 거야. 이건 독재잖아. 그래서 왕이 탕평 정치라는 걸 실시해서 대응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후 탕평 정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좀 알아보려고요. 자, 지금까지 교과서 154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붕당 정치의 변질까지 보셨고요. 통치체제의 변화와 지금까지 21번에 1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 21번에 2번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미안.